유쾌한 남자들의 시시콜콜 토크쇼 김프로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김프로입니다. 헤이 브로, 샤워할 때마다 샴푸, 폼 클렌징, 바디워시 귀찮지 않아? 그래서 우리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한 번에 해결해줄 올인원 비누를 준비했어. 트러블, 두피, 냄새 제거? 걱정하지 마. 압도적 천연 원료에 명품 향기까지 더했으니까. 기억해, 남자는 비누야. 헤이브로 올인원 파워바. 포털에서 헤이브로를 검색하세요. 대용량과 착한 가격은 덤이야. 헤이브로. 장편 영화를 열심히 준비하고 계신 배준현 감독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준현입니다. 한량 능참봉 김 선생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선생입니다. 네, 저는 영화 좋아하는 김프로입니다. 제가 요즘에 고민이 있어요. 아까 보니까 뭐 계속 뭘 검색하고 있던데 네. 계속 검색을. 네. 요즘에 풀리지 않는 고민이 하나 있어. 뭡니까? 우리 사무실에 벌써 웃겨 벌써. 우리 사무실에 가구가 있잖아요. 네. 네. 뭔가 이 한 끗이 모자라다. 그래? 뭐가 또 불편해? 채워지지 않는 돈에 한 거슬림. 끗이 있다. 이 정도면 훌륭하지 않아? 훌륭한데 가성비로는 뭐 떨어지지 않거든요. 네. 근데 요즘에 의자를 보면서 아, 뭔가 이 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 통일되지 않은 그 의자들. 그렇지. 단 같은 세트로 맞추고 싶구나. 돈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 이게 어떤 의자를 들여놓으면 좀 이 사무실의 분위기가 그래. 좀 마무리될 것이냐. 참 까다로워. 근데 의자 중요한 것 같다. 나 그 기분 알 것 같아. 네. 왜 예전에 미드 프렌즈 같은데 보면 조이였나? 걔가 그렇지. 거실 한 가운데 놔둔 진짜 편한 그 리클라이너. 의자 있잖아요. 완전 가죽 쫙. 네. 전 그게 꿈의 의자거든요. 다리 올라오는 거. 네. 그 얘기를 할 때마다 학을 떼면서 무슨 벌레 보듯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건 집에 들어놓으면 안 되는 의자다 하는 사람도 있거든. 배 감독 집을 저희가 가봤잖아요. 들어가면 안 돼. 그 의자 들어가면 너 어디서 살으려고? 난 다른 가구를 뺄지언정 그걸 넣고 싶거든. 뭐 이런 게 있는 거지 사람마다. 황대리 집은 그 의자가 들어가면 문을 닫을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근데 의자가 왜 그러냐면 사무실을 처음 왔을 때 아무 세관이 없을 때 네. 산 그 이마트 가가지고 산 네. 그 이제 15,000원짜리 접이식 있잖아. 그래. 주성치 영화에 많이 나오는 그 접이식 의자. 그 두 개가 있거든요. 그래요. 근데 그 두 개가 지금 약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야. 그렇지. 약간 버리기도 뭐하고 그렇다고 남겨두자니 저걸 어디다가 쓰기도 뭐하고. 실제로 앉지도 않아 이제. 그러니까. 저기. 안 왔지. 그래서 저 두 개를 사람이 또 근데 많이 오면 쓰기는 쓰거든요. 그렇죠. 저걸 바꿔야 되느냐? 아니다. 저걸 바꾸기에는 너무 가성비가 떨어진다. 뭐 이런 고민에 제가 아마 요즘- 우리 방송을 오래 들으신 분들이라면 김프로의 어떤 저런 그 대중적이지 않은 하지만 혼자에게는 매우 중요한 고민. 집착. 그렇죠. 저 사람 성격이 저렇구나라고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마 좀. 정말. 풀리지 않는 한 끗. 네. 그 요즘에 저를 괴롭히는 이 고민 중에 하나예요. 그럼 저희 이제 2부에 네. 목수분이 나오시지 않습니까? 네. 그분께 전문가에게 의뢰하세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목수분을 모셨는데 네. 이따가 방송을 들으시면 알겠지만 이분이 의자는 안 만드시거든요. 의자는 가성비가 떨어진대. 그렇구나. 그리고 이 책을 보면 음. 중간중간에 가구를 어떤 마음으로 임해서 사야 되는가 뭐 이런 게 있는데 안 맞아요 저희하고. 우리보다 더 한 끗 더. 하이퍼 심각하시던데. 그렇구나. 혼날 것 같아. 그래서 약간 지금 섭외하면서 조금 이제 그런 게 있었는데 혼나는 시간이 이제 마련되군요. 어쨌든 저희가 2부에는 목수를 모셔서 얘기할 거니까 네. 그 얘기는 조금 이따 하고요. 네. 제가 이 고민을 왜 얘기했냐면 모든 게 다 된 것 같은데 마지막 한 끗. 저거 어떡하지? 하는 고민을 가지고 계신 분이 마침 네. 저희한테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헤이브로로 보내주셨군요. 그렇죠. 그래서 헤이브로의 사연을 오늘 저와 같은 심정으로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연을 먼저 김 선생님 소개해 주시죠. 네. If you want a lover, I'll do anything you ask me to. 서울에 사는 40대 남자입니다. 첫 회사를 17년 넘게 다니다가 새로운 회사로 이직한 지 이제 딱 6개월이 되었습니다. 이직 후 많이 바쁘다가 이제 좀 적응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적응이 안 되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직장 상사의 무한 반복되는 본인의 과거 이야기입니다. 참고로 이분은 25년 넘게 회사 생활을 해오신 남자분입니다. 회의 시간은 물론이고 회식 때, 차 마실 때, 식사 시간에도 본인의 똑같은 과거 무용담, 고생담을 풀어놓으십니다.
처음 한두 번은 재미있게 들었지만 지금은 정말 미치겠습니다. 한 번 시작하면 기본 30분에서 1시간입니다. 부서원들은 핸드폰을 만지거나 고개를 숙이거나 그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분은 혼자 신나게 본인 이야기를 하시다가 가끔 부서원들에게 너 인마 얘기 안 듣고 인마 핸드폰 노트북 만지고 인마 상사가 얘기하는데 라고 핀잔을 주십니다. 더 끔찍한 상황은 그분과 단둘이서 커피를 마시거나 장거리 출장을 갈 때입니다. 가끔 제자리에 오셔서 잠깐 쉬었다 하지? 차라도 한잔 할까? 하시는데 거절도 못하겠고 그럴 때면 저는 내가 그냥 보살이 된다는 심정으로 그분의 무한반복 과거사를 듣고 있어야만 합니다. 며칠 전에는 그분과 7시간 장거리 출장을 다녀왔는데 그땐 정말 자동차에서 뛰어내리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분이 더 이상 옛날 이야기를 못하게 하거나 짧게 끊고 가게 할 수 있을까요? 빠따와 해결책 부탁드립니다. Asleep, I've been running through. 네. 네. 야, 이거 어렵다. 어렵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지. 어렵죠? 근데 이런 분들 간혹 계시죠. 있죠. 네. 어떡하냐? 이거 난이도 높다. 높아요. 높죠. 아, 네. 왜냐하면 이분은 이 상사분은요 인생의 즐거움이 이거야. 그렇죠. 그렇지요. 이거 얘기하려고 사시는 분이에요. 그럼요. 그리고 제 경험적으로는요, 이렇게 과거 무용담을 늘어놓으시는 분일수록 네. 업무에 있어서 배울 점은 떨어집니다. 그렇지. 네. 보통 업무 능력이 조금 이제 안 되시는 분들이 그렇죠. 본인이 했던 얘기를 반복해서 맞아요, 하시는 경우가 맞아요. 많아요. 저 스스로도 반성을 계속 해보게 되네요. 나도 혹시 이랬나. 그렇지. 그래요. 내가 이런 일을 했는데 말이야 이런 얘기를 하기 좋아하진 않았을까. 뜨끔뜨끔해요, 솔직히. 저도. 네. 그렇구나. 네. 잘못하면 이러기 싫거든요. 그렇죠. 네. 저는 확신한 건데 이런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인생의 흑역사기 때문에 옛날 얘기 나도 싫어. 네. 하지만 네. 당신은 그냥 말 받다가 길잖아요. 꼭 과거 얘기가 아니더라도 그렇구나. 말이 많다. 이분의 방점은 과거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렇군요. 말이 많고 길다. 맞네. 요거의 방점입니다. 야. 그럼 이제 반절씩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얘기의 주제가 너무 똑같이 네. 본인 과거사만 얘기하니까 사실 말을 많이 하는데 들을 게 있고 네. 뭐 그치, 괜찮은 그치. 해안이 있다 이러면 네. 조금 그래도 조금 뭐 힘들기는 해도 그치. 괜찮을 텐데 네. 영양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거든. 그렇지. 그걸 이미 다 들었는데 네. 별로 뭐 그렇게 뭐 뻥도 조금 섞인 것 같고 네. 그치. 부풀려서 얘기하는 것 같고. 각색도 잘 못하고. 약간 이런 거잖아. 한마디로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다. 그렇지. 맞네. 아, 아, 이거 되게 난이도가 높은데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다고 이분 입을 막아버리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할 수가 아니 그래서 없지. 이분이 질문을 주셨는데 더 이상 옛날 얘기를 못하게 하거나 짧게 끊고 가게 할 수 있느냐? 네. 저는 없다고 보고요. 그렇죠. 그거 없습니다. 둘 다 불가능합니다. 네. 불가능하죠. 과거 이야기 계속 하실 거예요. 아마 퇴직하시는 그날까지. 퇴직하셔서는 주변에 집에 계신 분들에게 네, 그렇죠. 자기의 옛날 회사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럼요. 탑골공원 가셔도 하실 분이에요. 그렇지. 네. 그래서 이분은 옛날 얘기 못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없고요. 네. 퇴직을 하지 않는 이상. 그리고 짧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제가 보기에는 그것도 어려워. 네, 없어요. 말을 끊어야 되는데 그럼 그게 끊는다고 끊어지겠어? 그러니까 이분을 바꾸겠다는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다. 네. 오히려 저는 뇌 명상법. 밖에서 어떤 소음이 들려도 나는 나만의 생각을 할 수 있는 그 정신 통일법. 네. 요거를 배우시는 게 빠르다. 맞아요. 네. 근데 이 가장 큰 딜레마는 그거 같아요. 그렇게 이제 딴 생각을 하면서 반응을 잘해주잖아요. 보통 이제 얼굴을 붉히거나 얘기를 하다가 막 이 논쟁이 생기거나 지난번에 했다고 무언을 줬다가 이렇게 막 이렇게 되면 얘기가 빨리 끝나거든요. 그러지. 근데 이제 그런 거를 하면 이제 불이익을 당하거나 그럴까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문해로 이렇게 맞장구를 잘 쳐준 사람이 있어요. 있죠. 있죠. 네네네. 네네네. 그렇죠. 있죠. 그렇게 좋아해. 그럼요. 계속 와. 그래서 계속 얘기할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딜레마인 것 같아요. 사실 이분이 약간 그 포지션이 이신 것 같아, 되셨어요. 이미. 그런 것 같아. 예, 이분 자리로 찾아온대잖아. 차 한잔 하자고. 잠깐 쉬었다 하지? 그러니까 좋은 거야. 어. 자기 얘기에 반응을 해주는 사람이 잘 없는 거죠. 없겠지. 본인만 이렇게 반응하실 가능성이 크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이미 이렇게 포지션이 굳어지셨으면 굳이 그거를 저놈도 내 얘기 듣기 싫어하는구나 이런 사람으로 바뀔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직장 생활이고 어차피 상사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상사랑 관계가 좋은 거는 어느 뭐로 보나 직장 생활에서 나쁠 건 없어요. 나쁜 거 없지. 네, 나쁠 거 없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나름대로 타파할 수 있는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오히려 낫다. 그래서 저는 아까부터 무념무상으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시면서 내 머릿속은 딴 거를 하는 그 훈련. 네.
그걸 하시는 게 더 낫겠다. 이런 거 김 선생이 잘하는데. 그래. 아 잘해. 그리고 그 사람이 마지막에 말한 거를 반복하면서 그렇죠. 맞장구 쳐주기. 그렇지. 이런 거 잘해. 그러지. 전문이죠. 네. 그렇지. 이런 걸 잘해야 회사 생활 잘하거든요. 그럼요. 네. 제가 그때 한번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여성분과 통화하는 방법. 그렇지. 딱 네 마디만 반복하면 된다. 오, 정말 헐 대박. 이거 네 개만 무한 반복하면 돼요. 맞아요. 그리고 그녀가 말을 할 수 있게끔 화두를 하나 탁 던져주고 나는 그 시간에 축구를 본다. 그리고 사실은 이분이 이제 레파토리가 이쯤 되면 여러 개로 돌리는 게 이제 모일 거 아니에요. 그나마 무념무상 뇌 명상에 도움이 되는 스토리가 있을 거예요. 한 7, 8개 중에 그걸 물어봐. 그럼 그 얘기 할 거 아니야. 그중에 제일 듣고 참기 쉬운 걸로 그렇죠. 말을 이런 하게 거야. 하면. 저는 부장님이 해주신 그때 얘기 중에 대리 시절에 그때 그 사건. 음. 그게 항상 들을 때마다 너무 좋아요. 그 얘기 한 번만 좀 자세하게 해주시면 안 돼요? 항상 궁금하거든요. 너무 좋아하지 이러면. 그럼. 그러면 그때 야 내가 말이야 시작하는 거야. 그렇지. 그러면 머릿속에서는 다른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지. 그럼 한 30분 버는 거야. 그렇지. 네. 이분이 남자분이니까 네. 이건 여자분들 같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를 못할 텐데 저는 이 상대방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네. 그렇게 접근하지 마시고 본인이 뭔가를 바꿀 생각을 하시는데 네. 목표 설정을 다르게 하시라 라고 팁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회사에서 혹은 이 사무실에서 이분의 이야기를 가장 맞장구를 잘 치는 그렇지.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야, 넌 진짜 회사 생활 잘한다 그렇지. 라는 말을 나만큼 하는 사람이 없다 라고 한번 목표를 찍으시고 그렇죠. 그걸 한번 해줘서 이 사람이 본인만 찾게 그렇지. 그러면 그거 본인한테 좋은 걸로 돌아와요. 좋아요. 그러니까 네, 좋아. 이 쉽게 생각하시면 과외 업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근데 과외 업무인데 보너스가 없으면 힘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너스가 분명히 있을 거야. 반드시 돌아옵니다. 그렇게 가야 돼요. 네. 지금 이 사무실에 경청왕. 그렇지. 네, 경청왕으로 등극하시면 됩니다. 그럼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소문이 나기를 야, 저 새끼는 저 어떻게 해? 그렇지. 저거 맞장구 야, 저는 대단하다 너는 진짜. 그렇지. 라고 한번 내가 한번 끝을 찍어보겠다. 응. 라고 생각하고 하면 의외로 할만할걸요? 그럼요. 네. 네. 그리고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한 30분 TV 틀어놓고 딴 일 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지. 그럼. 네. 그러면 생각보다 회사 일하는 것보다는 손쉬울걸? 그럼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채굴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이걸 하고 싶진 않았는데 딱 그거지. 우리 집에 채굴기가 있어. 딱 그거지. 끄면 안 된다는 거야. 끄면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뭐 상사들한테 이제 보통 막 이제 뭐 이렇게 아부도 하고 짜웅도 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비유 맞추고 이 정치 이 라인을 타는 경우가 많은데 네. 이분은 사실 굉장히 쉬워요. 그럼. 말씀만 잘 들어주면 그걸로 본인이 굉장히 고마워할 분이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분의 포지션이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신보다 상사면 잘 해준다 그래가지고 나쁠 게 없으니까 네. 그냥 김 선생이 하듯이 말 끝자락만 한 번씩 그렇죠. 추임새로 반복해주면서 계속 들어주세요. 네. 그렇지. 네. 저도 심용환 작가님이랑 녹음하잖아요. 네. 머릿속에 다 들어오는 거 아니거든요. 하지만 그렇게 호흡이 좋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네. 그럼. 네. 이런 게 필요합니다. 스킬이지. 일단 저희가 비누 보내드릴 테니까 귀를 싹 씻으시고. 그렇지. 그렇지. 경건하게 내가 오늘은 30분 채워보겠다. 그래. 네. 향을 풍기면서. 그럼. 그리고 그 향 때문에 또 더 자주 찾아오실 수 있어. 그렇지. 회의부로 향 때문에. 야, 너 비누 못 쓰냐? 이게 말이죠. 올인원 비누인데. 그렇지. 그래서, 이게 그렇게 좋답니다, 부장님. 네. 근데 이 비누를 이게 쓰시면 그때 대리 때 그 모습이 되실 것 같아요. 하면 또 대리 때 얘기 쫙. 그땐 내가 괜찮았지. 그렇죠. 일단 피해가실 수 있는 방법은 제가 보기에는 없고 없어요. 이런 분들은 빠따 괜히 때릴 필요도 없어요. 없어. 그냥 본인한테 이용하신다 생각하고 목표를 내가 이분의 말씀을 우리 회사에서 가장 잘 듣고 네. 맞장구를 가장 잘 쳐주는 역할로 한번 해보겠다. 네. 이게 제가 단언컨대 토익 만점 받는 것보다 쉬운 쉽지, 길이고 쉬워. 효과적인 길입니다. 아, 그럼요. 특기의 토익 만점보다 김 부장이랑 말이 통한다. 이러면 게임 끝나는 거예요. 능참봉의 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지. 아니 왜냐하면 주변 사람들이 알거든요. 알지. 알죠. 이게 힘든 일이고 쉽지 않은데 네. 야 저렇게 말 잘 해주네 라는 게 본인한테 분명히 플러스가 될 거기 때문에 네. 꼭 참으시고 한 6개월에서 1년만 한번 해보세요. 나중에 대표이사나 아니면 뭐 상무 전무급 되는 분들한테도 소문 납니다. 그럼요. 그럼요. 네. 네. 본인한테 굉장히 플러스 될 테니까 네네. 그렇지. 저희 믿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더 자기가 이걸 힘겹게 하고 있다는 생색을 낼 필요도 없어. 아니, 나는 그렇죠. 이게 순시듯이 자연스럽다. 내 특기가 이거다. 이렇게 생색 내면 안 돼. 절대 내면 안 돼요. 그리고 네. 반드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이렇게 힘들게 해놓고 뒤에 가가지고 다른 분들한테 야 내가 진짜 힘들잖아 이런 얘기를 하시는 순간 끝나는 안 돼, 안 돼. 끝나요 진짜. 진짜 끝나는 거지. 네, 나중에 그게 돌아 들어갑니다. 그분에게. 그럼. 그러니까 절대 그 말씀은 김프로쇼에만 하세요. 네. 그렇지. 김프로쇼만 절대 하지 마. 그럼. 그리고 내가 이걸 견디고 있다거나 뭐 이런 목표 설정을 했다거나 이렇게 하지 말고 절대 그럼. 네, 그냥 잘 들어주는 포지션으로. 그치. 네. 빅픽처로 그러셔야 인격자 및 경청 왕으로 등극하셔서 다음번 인사고과에서 만점 받으세요. 네. 네. 자 그러면 저희는 잠시 광고 듣고 2부에는 저희 목수분을 모셔야 되거든요. 네. 아무튼 서재의 저자를 모시고 2부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제가 집 놀이라고 얘기하는 건 집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놀이로 만들 수 있는 역량이 우리한테 좀 생겨야 된다. 남자 여자 공간에서 그 관계를 얘기하는 게 재밌는 게 참 많습니다. 남자와 여자, 아이들이 덜 싸우고 더 사랑하는 공간, 집. 김진애 박사의 공간 감수성 키우기 프로젝트 집놀이. 전국 서점과 온라인에서 만나세요. 도서출판 밤비. 네 오늘은 아무튼 서재라는 책의 저자분을 모셨는데요. 김윤관 작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이제 앞에 한 10분 넘게 녹음을 하다가 기계가 오류가 생겨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하는 거라 뭐 처음 만난 사람처럼 하자고 하더니 지가 먼저 고백하면 어떡해. 아, 정말. 굉장히 열띤 막 이게 시작됐었는데 그 느낌이 다시 나올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새로운 느낌으로 가는 거죠, 뭐. 네. 자 김윤관 작가님을 소개를 조금 드리면요. 일단 목수세요. 그 책에서 뭐 느껴지겠지만 김윤관 목가구 공방 앤 아카데미라는 곳에서 이제 가구 만들기하고 목수 양성에 이제 힘쓰고 계시고 2014년에는 조선 클래식 파트 1 남자의 서재라는 이제 개인전도 하신 적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빠진 게 있습니까? 아, 다 했습니다. 다 너무 완벽하게 해주신 것 같아요. 자, 저희가 목수를 이제 모셨는데 뭐 책상 만들고 가구 만들고 이런 걸 하시는 이제 목수분을 모신 거는 처음이라 원래부터 목수를 쭉 이제 해오신 건지 아니면 뭐 다른 백스토리가 조금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그 목수 일을 하신지는 얼마나 됐을까요? 11년, 12년 아마 그 정도 됐을 거예요, 그래요? 제가. 예. 그러면 오래되진 않았어요. 오래되진 않았네요. 예. 그 전에는 그러면 어떤 그냥 일을 직장 생활 했습니다. 아. 열심히 했습니다, 직장 생활. 글 쓰시는 일 하셨다고 저희가 아, 예, 여러 가지. 들었어요. 예. 여러 가지. 뭐 홍보팀에도 있었고, 네. 잡지사에도 있었고, 그렇게 전전하면서 좀 어린 시절 보냈습니다. 코어는 그건 것 같네요. 글 쓰시다가 지금은 가구 만든다. 아니요, 직장 생활하다. 직장 생활. 네. 글 쓰시는 일로 네, 규정되고 싶지 않으시군요. 그렇게 글이 아니라 사실은 기사를 쓴 거잖아요. 기능적인 글을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뭐 글이라고 보기에는 적당치 않은 것 같고 그냥 직장 생활을 한 거죠. 직장 생활하다 목사가 된 거죠. 역시. 그러면 글을 쓰신 거는 이게 처음인 건가요? 아무튼 서재 이 책이. 어릴 때 제 직장 생활이 잘못된 게 한 3년 정도를 시나리오 쓰겠다고 배려버렸어요. 그러면서 경력이 단절된 거잖아요. 그래서 한 3년 정도 시나리오 쓰겠다고 충무로에 박혀갖고 시나리오 쓰고 뭐 소설 쓰겠다고 박히고 우리 어릴 때 저만 해도 90학번이니까 정상적으로 하면 90학번이니까 우리 때는 그게 그냥 일상적인 어떤 유행 같은 거잖아요. 젊을 때 락에 빠지듯이. 그래서 어릴 때 20대 후반 정도에는 글 쓰겠다고 혼자 앉아갖고 시쳇말로 막 이렇게 히키코모리 뭐 그런 식으로 그랬었어요. 그게 제 어린 시절 다 그걸로 보냈죠. 예. 그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김프로는 어떻게 하면 좋아? 오래 사시겠죠. 감사합니다. 오래오래 네, 살겠습니다. 선생님 그렇게 하셔봤자 결국 목수 돼요. 잘 조심하시고 저희 아카데미로 모시겠습니다. 아 그럴까요? 지금부터 일단 기술 배워. 그럴까? 아, 병행하세요. 그렇죠. 낮에 기술 배우고 밤에 글 써. 아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가 그렇게 기술이 필요하다 그랬는데. 네. 근데 비싸더라고요. 아까 제가 이제 잠깐 오셨을 때 물어봤는데. 아, 그럼 꽁으로 배우려고 했어 지금? 아니 그 사람 정말- 제가 생각했던 수준보다도 비싸더라고요. 하여튼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가시면 제대로 된 거를 배우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이제 하면서 저희가 영화 팟캐스트니까 공식 질문을 먼저 하고 이제 시작을 하거든요. 김윤관 작가님의 인생 영화 뭡니까? 네, 인생 영화는 없고요. 네. 제가 최근에 봤던 영화 리벤지라는 영화 아까 말씀드린 토니 스캇 감독. 예, 토니 스캇 감독의 리벤지라는 영화가 뭐 한 달 좀 안쪽으로 다시 봤는데 한 10번도 넘게 봤어요. 근데
계속 그 이미지가 머리에서 떠나지 않고 있어요. 지금 그 후에도 영화를 많이 봤는데 리벤지가 지금 최근 저를 지배하고 있는 이미지고 지금 저한테 가장 기억나는 영화인 것 같아요. 거기 제가 좋은 원하는 모든 게 이유가- 다 있어요. 예? 좋은 이유가 있습니까? 저 그런 건 제가 요거 뭐 맥락 없이 웃으시니까 설명을 좀 드리면 이거 이유 안 물어봤다고 제가 거의 막 쪼임을 당하다가 방송 그만하실 판이었어요. 그러니까 네. 녹음이 안 되는 바람에 제가 마치 처음에 하는 것처럼 제 평소 뒤끝 있다는 얘기 많이 듣는데요. 안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그냥 좋아요. 거기 제 감성이 다 있고 그냥 좋아요. 좋아하는 배우들이 나오고 그래도 뭐 조금 있을 거 아닙니까? 사람 얼굴 보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근데 아까 안 물어보셔서 다시 잊어먹었는데 제가 영화에서 바라는 모든 것들이 그 영화에 있는 것 같아요. 멕시코라는 이국의 풍경. 전혀 내가 사는 이 한국 저 풍경하고는 다른 멕시코라는 황량한 이국의 풍경. 저는 이제 영화를 볼 때 스토리를 안 보고 스토리엔 관심이 없고 이제 이미지로 보는데 멕시코라는 그 황량한 내가 경험하지 못한 그 풍경이 있고 남자들의 얘기가 있고 결국 우정과 배신에 대한 얘기인데 그 사이에 약간 양념처럼 이제 사랑이 있고요. 그런 것들 또 폭력이 있고 근데 그 폭력들이 뜬금없고 추악한 폭력들이 아니라 다 이유 있는 폭력들이 있고 그래서 그런 제가 이제 영화를 선택할 때 제 취향들이 모든 게 녹아 있다는 걸 다시 보면서 알았어요. 근데 안소니 킨이라는 배우를 우리가 다 좋아하잖아요. 근데 안소니 킨이라는 배우의 그 표정, 자기 친구한테 아내를 뺏겼을 때 사랑하는 여자를 뺏겼을 때 그 사람의 흔들리는 눈빛 뭐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나이 든 사람 얼굴 좋아하는 거는 성숙하고 뭔가 다 알 것 같고 뭔가 답을 알 것 같은 얼굴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번민스럽고 여전히 혼란스러워하는 그런 나이 든 사람들의 모습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거기 안소니 킨의 모습이라는 건 모든 걸 다 가진 남자, 성숙한 남자가 그걸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용서하는 모습이 아니라 똑같이 복수하고 똑같이 서운해하고 제가 이제 나이 든 남자의 얼굴에서 보고 싶었던 것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보면서 그냥 스토리 없이 그 사람들 얼굴만 봐도 그렇게 좋더라고요. 케빈 코스트너하고 그 안소니 마음은 혹시 나도 저렇게 늙었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투영된 건가요? 그렇죠. 젊어서 제가 멋지게 못 살았기 때문에 나이 먹어서는 이제 저렇게 늙고 싶다 뭐 그래요. 이 우리가 책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영화 얘기가 상당히 재밌네. 영화를 진짜 많이 보신대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 영화 중독이라고 규정을 하실 만큼 많이 보신다. 네, 중독이에요. 그리고 그 중독 끊으려고 되게 노력 중이고 특히 최근에는 정말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좀 고통스럽게 노력하고 있어요. 그만 좀 보려고. 고통스럽게 노력하시는데 하루 한 편. 뭐 정도인가요? 그렇죠. 아니 식사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아니 살이 쪄서 음식을 줄여야 되긴 하지만 안 먹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 정도랍니다, 여러분. 네. 네. 자, 아무튼 그래서 영화 얘기만 해도 뭐 한 두세 시간 금방 할 것 같은데 어쨌든 오늘은 책으로 모셨으니까 아무튼 서재라는 책. 이게 아무튼 시리즈가 있어가지고 출판사 세 곳에서 이렇게 같이 합심을 해서 아무튼 시리즈를 해보자. 그래서 이제 주제를 각자 알아서 이제 내는데 두 번째 책이더라고요. 이 아무튼 시리즈에. 이 아무튼 서재라는 책이 어떤 책인지 한번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예, 일단 제가 이제 가구를 만드는데 제가 주로 하는 작업이 뭐냐면 서재 가구를 해요. 네. 그러니까 뭐 좀 민망하지만 책도 좋아하고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부터 서재 가구를 주로 했고 서재에 들어가는 책장, 책상, 캐비넷 이런 류를 주로 해서 서재에 관심이 많고 어느 공간을 가도 서재부터 보는 사람인데 이 책을 내주신 제철소의 김태형 대표님께서 어떤 경로로 알게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한테 오셔서 저 책을 제안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혼자 고민해서 쓴 책이 아니라 계획을 갖고 오셔서 제가 그걸 쓴 책이에요. 저희 공간이 어떠세요? 특히 저 사이드가 약 김프로라는 사람의 정체성이 들어가 있는 약간 공간인데 이 자, 책을 한번, 보면 말이죠. 네, 이 평가 좀 해주세요. 날카롭게. 하지 말아야 될 거를 다 제가 하고 있더라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하는 거가 지금 다 돼 있다고 보면서 아니, 모셔도 되나. 약간 좀 제가 책을 읽으면서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다른 데서 녹음해야 되나? 그렇죠. 뭐 스튜디오를 빌려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저희는 이제 돈에 맞추다 보니까 돈에 맞추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된 거고.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도 이제 뭐 오셨을 때 잠깐 티타임을 하면서 말씀드렸는데 한 번도 가구를 만족하면서 사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산을 정해놓고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이렇게 사다 보니까 항상 마음에 드는 거는 그 예산 바깥에 있잖아요. 그래서 한 번도 만족하게 산 적이 없는데 다른 사람들도 보통 다 대부분 비슷하다면서요? 그럼요. 저도 목수 일을 하지만 제가 제 돈 주고 가구를 사본 적이 거의 없고 대부분 그렇죠. 한국에서 가구를 자기가 돈 주고 골라서 이렇게 산다는 게 좀 잘 없죠. 한 번 있죠. 한 번 신혼 때. 신혼 때 사는데 그때는 세트로 사잖아요. 그렇죠. 취향이 있는 게 아니라 신혼 가구 세트를 사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항상 그때 문제는 남자들 취향이 반영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네.
그게 항상 큰 문제더라고요. 너무 큰 문제죠. 지금 좀 달라졌지만 저도 어릴 때 그렇게 컸고 지금도 벗어나지 못하지만 남자가 취향을 가진다는 것 자체가 내가 뭐 그런 게 있죠. 네. 빨간 양말이 좋아해서 빨간 양말 남자가 무슨 빨간 양말 뭐 이런 거 옷을 내가 갖춰 입으면 남자가 무슨 옷에 신경을 쓰냐 이런 식으로 좀 힘들죠. 특히 와이프가 있는 경우에는 정말 부담돼서 그런 거 잘 못해. 그렇죠. 이게 큰 단위 돈이 되기 시작하면 결정권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좀 그런 애로사항이 있겠네요. 혼자 살아 나처럼. 이 책의 크게 이제 구성을 조금 나눠 보면 한 3개 정도로 이렇게 구성을 나눌 수 있거든요. 근데 첫 부분에는 이제 가구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해주시고 책장, 책상, 의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글을 쓰셨고 두 번째는 이제 책에 대해서 본인이 가지고 계신 이제 생각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쭉 이제 좀 정리를 해주셨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서재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쭉 정리해 주신 걸로 예. 책이 쓰여 있거든요. 예. 김 선생 같은 경우는 책을 열고 너무 재밌어가지고 네. 그냥 한 번에 끝까지 다 읽었다고 하는데 네, 정말 재밌었습니다. 인상평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이게 한 줄로 인상을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저자가 보인다고 할까요? 네. 어떤 책들은 쓴 사람이 누군지가 보이지 않는 책들이 많아요. 네. 그냥 그 퍼스널리티랑 책이 동일시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 책은 딱 보면 김윤관 작가가 어떤 분이구나라는 게 약간 투영돼서 보이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그걸 확인하고 싶었어요. 사실은 내가 느낀 게 맞나 오늘 방송을 하면서 느끼고 싶었는데 110분 녹음해 보니까 딱 알 것 같아요. 네. 맞다. 정확하다. 굉장히 네. 거침없으시고 솔직하시고 뭐 이런 이제 스타일이신데 가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이제 책장, 책상, 의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책에서 쭉 이제 서술을 해주셨으니까 책장에 대해서 저는 좀 인상 깊었던 게 책을 소중히 하는 사람이라면 책장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써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생각을 못 해봤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뭐 책을 좋아하고 많이 읽곤 했는데 책 사서 모으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것만 신경 썼지 그 책을 어떻게 잘 보관할 건가에 대해서는 사실 신경을 안 써봤는데 저 같은 사람들이 많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조금 들긴 하거든요. 10명 중에 10명이 다 그렇죠. 한 명은 사람이 아닌 거죠. 그렇지 않은 사람은 특이한 사람인 거죠. 모수를 넓혀야겠네요. 한 1000명 중에 1명 정도로. 네. 개인적인 생각이 목수라는 직업을 떠나서 개인적이 드는 생각이 우리가 좀 거창한 얘기로 한국 사회가 지나치게 본질주의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이제 도덕주의랑 같이 간다고 보는데 뭐 이런 거죠. 아까 취향 문제도 나왔지만 야 사람이 인격이 중요하지 옷차림이 뭐가 중요해 이런 것들 있잖아요. 우리가 야 그게 뭐가 중요해 사람 마음이 중요하지.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알아요? 마음은 태도로 나와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 책장도 마찬가지예요. 야 책장 살 돈 있으면 책 더 사. 좋은 책 사. 양장본 사. 뭐 이런 거잖아요. 응? 그렇죠, 그렇죠. 홈즈 전집을 사야지 그 돈으로 왜 이걸 사. 그럴 거면 희귀본을 사. 뭐 이런 거잖아요. 책은 중요하지만 책을 담는 책장은 중요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인격은 중요하지만 태도는 중요하지 않은 거죠. 저는 그거 못 견디겠거든요. 그러니까 책장에도 책에도 나와 있지만 사람이 인격이 중요하다 그러면 인격을 담는 내 몸도 중요한 거잖아요. 육체가 정신을 담는 그릇에 지나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네. 아이라는 게 어른 되기 위한 과정은 아니잖아요. 그 독립적인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정신이 중요하다 그러면 몸도 중요한 거잖아요. 나의 바디도. 책이 중요하다 그러면 당연히 책을 담는 그릇이 중요한 거죠. 책장이. 근데 자꾸 이 책장을 보면서 말씀하시니까 제가 사과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사과는 됐고요. 사과는 구매로 연결해 주시면 제가 진정성 있게 받아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여기 말로 때우려고 해. 그 이제 실제로 책장을 만드시니까 책장을 주문하는 분들한테 조금 뭔가 발견되는 특징이거나 뭐 아쉬운 점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법한데. 책장을 주문하시는 분들은 사실 책장 갖고 오지 않아요. 그분들은 그냥 좀 말씀드리기 그런데 경제적 여유가 있으신 거죠. 근데 책장을 담는 사이즈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일반적인 우리 책장 사이즈라는 건 기업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원자재 사이즈에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의 사이즈를 보고 맞추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렇죠. 나오는 원판, 우리가 흔히 48 사이즈라고 하는 원판 기준, 가로 1220에 세로 2440 원판을 어떻게 로스 없이 자를 거에 따라서 책장의 크기가 결정되는 거지 책의 크기에 따라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책장이라는 게 책을 담는 도구인데 용기인데 그게 책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라 원자재에서 출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맞지가 않죠. 그러니까 내가 책이 많다 그러면 기존 공산품 지금 뒤에 계신 저런 걸로 하면 책을 많이 담을 수가 없어요. 책 사이즈 맞춰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귀가 너무 떠. 예, 그러면 결국 뭐 하냐면 저런 쌓아놓아. 식으로 책을 쌓아놓잖아요. 그리고 늘 이제 책을 꺼낼 때마다 고민스러운 거죠. 저 책을 꺼내려면 위에 걸 드러내야 되고 네, 그러다 그렇죠, 떨어뜨리고. 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가요. 책을 담는 용기가 책에서 출발한 게 아니라 원자재사에서 나왔다는 게 그 로스 없이. 그러니까 책장을 주문하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책을 좋아하는 분들인데 그 책이 이런 식의 책장을 갖고 수용이 안 되는 거예요. 저걸 제가 사이즈 맞춰서 하잖아요. 그러면 한 30%가 더 책을 수납할 수 있어요. 그것도 예쁘게 저렇게 지저분하게 쌓는 게 아니라 예쁘게 공간이 정리되는 거죠. 이게 참 이 라디오에서 얼마나 다행인지. 사진 찍어서 올려야지. 제 SNS에 오시면 저거 찍어서 올려놓을게요. 그릇된 예로 제가 올려놓을게요. 저 페이스북 하거든요. 네. 반드시 찍어서 올려놓겠습니다. 잘못된 예. 네. 책장에서 그러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만드실 때 네. 그러니까 어떤 게 있을까요? 어쨌든 저는 공예하는 사람이니까 네. 공예는 쓰임, 기능 이게 이제 첫 번째 덕목이잖아요. 그러니까 책 사이즈를 중시하고 해서 제가 책 사이즈 다 외워요. 그분들한테도 물어봐요. 어떤 책 담으실 거냐고. 그러면 뭐 저는 단행본 사이즈가 있고 뭐 도록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 제가 워낙 많이 해서 아예 사이즈를 다 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제일 중시하고 또 하나는 공예가 기능으로만 만족된다 그러면 그게 이케아하고 뭐가 다르겠어요. 그 품격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나무 또 그 좋은 나무를 담을 수 있는 우리가 이제 수공이라고 하는데 공력 만드는 공력 이런 거 중요시하죠. 그래서 꼭 그게 책을 담지만 책을 담지 않아도 그 자체로 멋일 수 있게 책을 담았을 땐 더 멋있을 수 있게 아름다움에 대한 신경 그게 어쨌든 공예가 그거 하는 사람이니까 기능을 아름답게 달려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기능을 기능으로 담으려고 하는 건 산업사에서 기업들이 하는 일이고 우리는 기능을 아름다움에 담고자 하는 사람들이 공예가잖아요. 그러니까 기능만큼 그분에 대한 신경을 많이 쓰죠. 예. 그럼 책장을 만들 때 네. 자금의 뭐 압박 이런 게 없다 그러면 가장 알맞거나 좋은 그 나무 뭐 이제 책에도 이제 소개가 이제 돼 있기는 한데 혹시 책을 안 보신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네. 어떤 나무가 제일 선호하시거나 좋나요? 저는 이제 더 이상 그 나무를 만지지 않는데 네. 화이트 오크 좋아요. 근데 질감 자체가 달라요. 대표적인 이제 강제 단단한 나무고요. 무겁고 추천드리라 그러면 기본적으로 모든 목수들이 처음에 만지는 나무는 화이트 오크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대중적이에요. 화이트 오크. 그보다 이제 고급 수종은 월넛. 화이트 오크로 바꿔 빨리. 사랑합니다 고객님. 책장은 그렇고 이제 책상에 대해서도 이제 써주셨는데 책상 지금 가지고 계신 책상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2m 4에 90. 제가 쓰는 가구들인데 그건 뭐냐면 프로토타입 만들어서 테스트하느라고 쓰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만들어서 팔만한 가구를 만든 거를 쓰고 있지 못해요. 다 이제 프로토타입으로 제가 뭐 테스트하거나 이런 것들을 갖고 시간 지나면 어떻게 변하나 이런 거 보려고 쓰고 있는 거지 만들어서 제가 제대로 만들어 쓰고 있는 가구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다가 아까 말씀해 주신 첫 개인전 그걸 마치고 나서 근데 이 책상은 내 기념으로 개인전이 되게 힘들거든요. 우리는 다른 분야보다 우리가 더 힘들어요. 목수들은 개인전 하기가 돈도 많이 들고. 그래서 그거 끝나고는 나 이거 하나는 내가 진짜 나한테 선물 한번 주자 해서 되게 사실 되게 많은 돈을 들이고 팔았으면 되게 큰 돈이 될 수 있는데 그걸로 책상을 뭐 10개도 살 수가 있는데 그걸 내가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 하나가 저희 집에 있는 유일하게 제가 제대로 만든 제 가구예요. 2,400이 넘어요. 야, 2,400에 900. 네. 보면서 야. 와 갖다 놓으면 방 하나 그냥 꽉 차겠네 싶은데. 일단 그게 들어가서 괜찮으려면 방이 커야 되니까 야 아무나 할 수 없죠. 책상하고 냉장고는 클수록 좋아요. 저 그 늘 주장하는데 우리가 부엌이 크지 않아도 냉장고 큰 거 사서 두잖아요. 편리하니까. 근데 책상도 사람들의 인식하고 달리 집이 좁더라도 무조건 큰 책상 한번 써보세요. 선생님 달라요. 그리고 아무리 큰 책상도 써보면 좁아요. 그렇죠. 항상 그렇죠. 월급이 아무리 많아도 모자란 거하고 똑같은. 네. 뭐 그렇죠. 책에 보면 의자에 대해서도 쭉 써주신 부분이 있는데 의자는 안 만드신다고요? 돈이 너무 안 돼요. 그래요? 그러니까 의자는 선생님 의자 사실 때 100만 원 달라 그러면 의자 100만 원 주고 안 사시잖아요. 돈 있으면 사죠. 돈이 없어서 못 사죠. 그게 돈이 생기면 그 마음이 없어져요. 이게. 없을 때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왜 돈 없을 때는 막 맛있는 거 먹고 싶다고 돈 생기면 뭐 그냥 라면 먹고 싶잖아요. 그래도 마음 편하고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데 의자는 안 삽니까? 돈 있으신 분들도? 네, 의자 안 사요. 아 그래요? 그 의자 재발견이라는 되게 좋은 책이 있는데 그 과기대 김상규 교수님이 쓰신 건데 그분이 의자 디자이너예요. 그래서 뭐뭐 기업에서 의자들 양산 제품도 만들고 그러셨는데 그분도 그 말씀하세요. 그 의자 재발견이라는 책에 나와 있어요. 지인들 의자 추천해서 소개해주면 안 사요. 비싸니까. 이상하죠? 가방 이런 거뭐 수십만 원 주고 사잖아요. 의자 40만 원 넘어가면 안 사요. 40만 원도 너무 높은 거고 그렇죠. 기업들에서 저한테 제안 올 때 의자 만들어 달라고 할 때 판매가 15만 원짜리를 만들어 달라고 그래요.
15만 원 판매가가 그러면 판매가를 내가 다 갖고 온다고 하더라도 하루는 걸릴 거 아니에요 의자가. 그리고 솔직히 의자 하루 걸리겠어요? 한 열흘 걸리겠죠. 그럼 15만 원이면 열흘 동안 일해서 15만 원. 그럼 뭐 하러 해요 그 일을? 그렇죠. 그렇잖아요. 15만 원 자재비도 빠지고 공방비 빠지고 그러면은 갖고 오는 게 몇만 원일 텐데 10일 일해 갖고 열흘 일해 갖고 15만 원 벌면 선생님들도 그런 일 안 하실 거잖아요. 근데 의자가 그래요. 의자 만들고 싶고 의자 재밌어요 되게. 그래서 모든 디자이너 건축가 우리 같은 작업하는 사람들의 숙제 같은 게 의자하고 다들 의자를 만들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근데 상업적으로 보면 만들면 안 돼요. 예. 노력 대비 영 안 나오는 거군요. 그렇죠. 이거는 뭐 봉사 개념으로 하지 않는 한 의자는 수익이 안 나요. 그러겠네요. 예. 그러니까 의자 안 만들어요. 요즘은 아닌데 저 예전에 좀 좋은 의자 앉고 싶다 그러면 가끔 홍대 그 AA 뮤지엄 거기 가서 이 의자도 앉아보고 저 의자도 앉아보고 했던 적이 한참 있었어요. 의자를 비싼 돈 주고 사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다 뭐냐면 그 AA에서 보셨다는 그런 명품 의자를 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의자 자체가 명품인지는 나 잘 모르겠는데 의심이 많이 드는데 누가 얘기해도 피뉴얼 그러면 알고 이런 식으로 그 브랜드를 사는 거죠. 디자인 가치를. 의자를 사는 게 아닌 거죠. 예. 의자의 기능 때문에 그거에 기꺼이 많은 비용을 지불하는 사람들은 잘 없겠네요. 없죠. 거의 없다고 봐요. 거의. 그러니까 의자를 기능적으로 내가 잘 쓰겠다 그러면 한 70만 원 정도 하거든요. 기업에서 나오는 의자들이. 네. 그럼 70만 원 정도면 되게 좋은 의자를 살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들으셔서 알겠지만 70만 원 주고 의자 살 일 우리가 잘 없잖아요. 그러면 그 피뉴얼 체어 이런 것들 뭐 300 뭐 이렇게들 나가는데 그거 사는 사람들은 기능으로 사는 게 아닌 거죠. 브랜드를 사는 거죠. 네. 근데 피뉴얼 거 하나 갖고 있다. 그러니까 조선 백자 사 갖고 꽃 꽂지 않잖아요. 이렇게 모셔두잖아요. 네. 그런 개념으로 사는 거지. 그거를 의자라는 가구, 기능이 있는 가구로 사지 않죠. 그런 또 저기가 있었군요. 예. 그 이제 가구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책장, 책상, 의자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말씀을 쭉 해주셨는데 또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이제 책에 대한 얘기거든요. 네. 뭐 책에는 이제 한 3,000권 정도 소장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네. 책을 원래부터 많이 좋아하셨습니까? 책 정말 많이 봤어요 어릴 때. 뜻이 제가 물리적으로 많이 봤다는 게 아니라 제 용량에 비해서 많이 본 건 맞는 것 같아요. 책을 좋아했냐 생각하면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술 마시는 게 더 재밌고 영화 보는 게 더 재밌고 놀러 가는 게 재밌지 책이 뭐가 재밌겠어요. 근데 그거는 지금 생각해 보면 답답함? 제가 이제 어릴 때 흔히 말하는 망한 집안의 아들이어서 친척들이 다 흩어지고 물어볼 데가 없으니까 없으면 뭐해요. 책 보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책을 본 것 같고 그렇게 보다 보니까 취향하고 상관없이 그냥 거기에 약간 습입돼 버린 거지 책을 좋아했나 생각해 보면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이게 제가 아까 책을 읽으면서 느꼈다는 감정들로 가는 건데 총 3장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첫째 장에 가구 이야기 하실 때랑 책 이야기 하실 때랑 톤이 확 달라집니다. 굉장히 격정적으로 변하세요. 문체나 이런 것들이. 그렇죠. 그래서 아 이분이 엄정한 그런 기준들도 있지만 사실은 무지하게 격정적인 상남자시구나. 특히 책 얘기하고 본인 얘기하실 때 그리고 그다음에 보면 결국 사람 얘기하시잖아요. 네. 네. 이러고 흘러가는 그 흐름이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저는. 아유. 주제에 대해서는 이제 조선과 공예, 아나키즘에 관심이 많으시다고. 네. 그래서 뭐 조선에 관련된 책은 그냥 무조건 네. 사신다고 네. 그 안 책에 봐도 돼 사요. 있는데. 재판이 안 나오니까 어. 초판 품절되면 재판 안 찍거든요. 네. 조성에 관한 책들 이런 것도. 그래서 뭐 2년 전에 나온 책인데 지금 못 가는 책들 많아요. 그 전공자들이나 거기 관련된 분들이 사고 뭐 요새 초판 1,000부씩 찍고 이러잖아요. 2,000부. 2,000부도 많이 희귀한 해요, 경우니까. 2,000부. 예. 1,000부 찍는 경우가 대부분이니까 조선 역사책이나 조선에 관계된 책들은 전공자나 그 관심 있는 사람들이 싹 한번 사면 이세가 안 나와요. 그럼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조선에 관한 책은 수시로 제가 들어가서 검색해서 나오면 바로 사서 읽든 안 읽든 쟁여놓죠 일단. 예. 조선과 공예, 아나키즘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게 되신 이유가 있나요? 아나키즘은 제가 18살 때 처음으로 아나키즘에 관한 책을 읽고 너무 경도가 돼갖고 몇 년을 많이 공부했죠. 아나키즘은 제가 김윤관이라는 개인, 사람이 어릴 때부터 갖고 있던 관심, 그리고 아마 죽을 때까지 그걸 못 벗어날 것 같은 그런 느낌? 뭐 책 보면서 여러 가지 이론들 많이 보잖아요. 근데 아나키즘만큼 저를 흡족하게 했던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나키즘의 특징이 그거잖아요. 아나키즘 우리가 무정부주의로 번역하는,데 그 일본 대학생이 한 거를 갖다 쓴 무지막지한 용어고 사실 그게 아니고 아나키즘은 정확하게 말하면 반권위주의이거든요. 그러니까 권위에 반대하는 거예요. 이제 국가도 권위로서 성립되면 그걸 거부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아나키즘의 본질적인 특징은 반권위, 수직적인 권위를 못 참는 거예요.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성격이 좀 안 좋아요. 저는 그런 말 한 적이 없습니다. 사과드리세요 빨리. 격정적이시라고 말씀드렸을 뿐이지. 뒤끝 그 있으신 분이야. 아니야. 얼마나 매력 있어요 격정적인 게.
공예라는 거는 제가 직업이 이거다 보니까 목수라는 직업이 공예가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시작하고 한 5년 정도? 5, 6년 정도 그냥 목수는 목수지 무슨 공예? 공예라는 말을 발음해 본 적도 없어요. 근데 5년 정도 지나고 목수로서 이제 정체성 같은 게 들잖아요. 뭘 하다 보면 내가 뭐 하는 짓인가? 이건 뭔가 하는 생각이 들잖아요. 처음엔 못 모르고 하다가. 그러고 보니까 이게 공예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열심히 했더라고. 내가 되게 열심히 해서 어느 순간 거기에 대한 애정 같은 게 생겨버린 거예요. 원래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 그냥 밥 먹고 살려고 이걸 한 건데. 근데 공예라는 거를 정신 차리고 보니까 공예라는 게 수직 계열에서 저 끝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예라는 게 수직 계열에서 위에 있었으면 별로 그 생각 안 했을 거예요. 그거 타고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공예라는 게 천대받고 무시받고 저기 아래서 발발 기고 있는 분야더라고요. 근데 내가 그걸 하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승질이 난 거예요. 공예라는 게 그럴 만한 분야가 아닌데 보니까 네. 값어치가 있고 오래됐고 빛나는 분야인데 그에 합당한 대우를 못 받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제가 승질이 난 거예요. 이거 뭐야? 이거 되게 소중한 건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무시하고 천대하지? 그리고 하필 내가 그걸 하고 있어.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내가 무시받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잖아요. 누가 나타나서 나를 욕하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거기서 제가 성격이 안 좋으니까 거기서 확 이제 돌아버린 거예요. 안 되겠다. 나라도 이거 제자리 찾자. 우리가 베스트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중간 정도는 가는 것 같은데 왜 우리가 저 아래서 이런 천대를 받나? 이거 안 돼. 나 이 꼴은 못 보니까 내가 한번 공예에 대해서 자리매김을 해보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 유용한 도구가 뭐였냐면 조선이었어요. 조선의 문화라는 게 누구 말처럼 뭐 모르는데 본다고 안 와요. 봐도 뭔지 모르겠고 그러니까 책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조선에 관한 책을 그 후로 이제 집중적으로 좀 보게 된 거죠. 예. 그럼 선생님 생각하시는 조선의 아름다움 그리고 그 아름다움을 구성하는 철학적 근간이 뭐라고 지금까지 보세요? 제가 전시도 그 이름으로 하고 그러는데 더 잘 만든 것의 아름다움이라고 봐요. 조선목거라는 건 새로움을 접근하는 방식이 조형, 디자인, 색 이런 게 아니라 기존의 것들을 더 잘 만든 것들로 가고 있더라고요. 조선 문화의 아름다움은 중국 사람들이나 일본 사람들처럼 현대 유럽 사람들처럼 새로운 조형, 그러니까 새로운 외형을 통해서 새로움을 접근하려는 태도가 없고 기존의 것들을 더 잘 만들어 갖고 새롭게 하려고 해요. 그게 없어요. 전 세계에. 제가 본 거는. 그러니까 특이한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잘 안 띄어요. 왜냐하면 형태적으로 원을 만들던 사람이 사각형을 만들면 눈에 확 띄잖아요. 근데 원을 만든 사람이 더 정확한 원을 그리려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원을 공부가 된 사람만이 그걸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더 정확한 원하고 덜 정확한 원을 두 개 놨을 때 그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덜 정확한 원을 못 본 사람이 더 정확한 원을 본다고 알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사각형을 보면 별모양을 보면 알지만 근데 유럽이나 이런 사람들의 디자인에 접근하는 방식은 다 그거예요. 기존에 원을 만들었으니까 사각형을 만드는 방식. 그러니까 임팩트가 세요. 금방 받아 알아. 새로 와. 근데 조선의 문화라는 거는 기존의 원을 사각형으로 만들지 않고 더 정확한 원, 더 아름다운 원을 만들, 예, 더 잘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접근은 그러니까 저희 같은 모르는 사람들이 느낄 때는 방금 선생님 말씀하신 거는 일본 애들이 더 그런 식으로 파지 않나라는 생각은 좀 하고 살거든요. 왜냐면 걔네는 깎고 네, 또 깎아서 또 그 더 깊이 결국에 궁극에 있는 무언가로 가는 약간 오타쿠스러운 기질이 있는 민족이라고 느꼈기 때문에 그러니까 더 잘 만든다고 할 때 네. 이 용어의 문제점은 뭐냐면 네. 더라는 건 비교급이잖아요. 네. 그럼 뭐하고의 비교해서 더냐는 문제가 있고 네. 잘이라는 것도 웃겨요. 뭐가 잘인데? 그렇죠. 기능이 잘이야? 디자인이 잘이야? 내구성이 잘이야? 철학이야 뭐야? 그러니까 그 두 가지가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잘 맞는 것의 아름다움이라고 할 때는 부연 설명이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더 비교급이니까 기존 거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되는 거고 그쵸. 잘 한다고 할 때 잘 베터라고 할 때 그 베터가 뭐에 대한 잘인지를 균형 이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복잡한 문제예요. 근데 우리가 책 얘기하니까 이 얘기를 뭐 길게 하긴 그렇고 선생님 말씀하신 일본 문화를 말씀드리면 네. 아 흥미로워. 네, 여기가 영화 네. 팟캐스트니까 제가 명량이란 영화를 보고 되게 놀랐어요. 조선 수군하고 일본 수군하고 싸우잖아요. 그게 내용이잖아요. 근데 제가 거기서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일본 수군의 그 군복하고 조선 수군의 군복이 네. 주는 대비가 너무 명확한 거예요. 그렇죠. 아, 일본 문화의 아름다움 저거구나. 조선 문화의 아름다움은 저거구나. 왜 일본 문화보다 조선 문화가 값어치가 문화를 상대적으로 평가할 수는 없는 거지만 네. 수직적으로 평가할 수는 없는 거지만 일본 문화에 비해서 조선의 문화가 더 훌륭하다고 한다면 저 포인트겠구나를 안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해외 전시장을 가보면 일본 군복이 어떻게 전시되냐면 영화에서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뭐 라스트 사무라이 이런 데 보면 저쪽 방에 군복을 하나 딱 모셔놓고 빛이 딱 들어와요. 그러면 어마무지하게 임팩트가 있어요. 저도 실제 전시장 가서 그런 걸 보면 어마무지해요. 근데
조선 장군복이나 일본 장군이 입었던 갑옷이나 이런 것들을 전시장에서 보잖아요. 민속박물관 이런데 똑같이 해놔요. 저기 모셔놓고 빛을 때려요. 초라해서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명나라는 영화를 보니까 이것들이 때로 모여 있으니까 일본 군복은 조잡해서 못 보겠고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근데 조선 수군들이 입은 군복들은 때로 그렇게 있으니까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거야. 그러니까 하나씩 보면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보면 일본 군복이 이뻐요. 멋있어. 조형적이야. 모여놓고 이렇게 봤을 때는 조선 군복의 아름다움을 일본 군복이 따라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조선이 잘한다고 할 때 잘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하나를 말한다 그러면 8할이에요. 18을 안 가요. 이거 되게 위험한 말인데 한중일 동아시아 3국을 보면 중국 분들은 어떤 아름다움이냐면 과한 아름다움. 과잉이죠, 과잉. 네. 과잉이 아름다움이에요. 네. 근데 그거 나쁜 과잉. 과잉이 주는 아름다움이 있어요. 10이면 충분한 거를 한 15, 20 때려버리는 거예요. 사이즈도 그렇고. 멋있어요. 훌륭해. 일본 분들은 뭐냐면 1할부터 18까지 있는 거잖아요. 그럼 10에 딱 맞춰요. 그걸 달리는 거예요. 중국 분들은 그걸 넘어. 그래서 또 오버해버려. 그게 중국의 스케일이고 아름다움인 것 같은데 일본 분들은 10에 딱 가요. 끝까지 도달을 해. 정확히 지금 맞추기 정확하게 위해서. 딱 도달해버려. 근데 조선 문화가 웃긴 게 한 8쯤에서 10까지 간 다음에 2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8쯤에서 딱 이렇게 멈춰줘요. 그게 아까 군복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거 보면 일단 압도가 되잖아요. 와 이렇게 가고 일본 작품을 보면 계속 보게 되잖아요. 봐도 이게 막 극이 정말 있으니까 더럽게 정교하네 어. 이런 느낌 있잖아요. 뭐 미친 거 아니야? 이게 네. 장인정신이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네. 그 쾌감이 있잖아요.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근데 아시잖아요. 조선의 공예품들이라는 건 보면 우와 이런 게 없어요. 근데 보면 이렇게 그냥 좋아. 이게 다 웃게 돼. 편해. 그러니까 10을 채우지 않은 거예요. 15까지 가는 건 말도 안 되는 거고 조선의 공예품이라는 게 10을 채우지 않아요. 8쯤에서 비우는 게 아니라 멈춰줘요. 쓱 멈추는. 쓱 멈춰요. 쓱 가다가 너무 가까이 오지도 않고 너무 떨어지도 않고 어느 시면서 차분하게 멈춰줘요. 그거 편안한 거야. 임팩트는 없지만 오래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이 더 그렇지 않냐, 더 잘 만든 거, 기존 걸 더 잘 만든 거 그럴 때 그 잘의 문제에서 조선이 잘하는 거는 일본에 비해서 잘하는 거는 멈출 줄 아는 거예요. 과하게 하는 거 쉽잖아요. 근데 멈추는 거 우리 어렵잖아요. 애정도 그렇고 작업도 그렇고 어느 순간 멈추는 게 힘든 거잖아요. 그게 진짜 기술이죠. 그렇죠. 그게 고수잖아요. 그러니까 문화를 수직적으로 평가하고 싶지는 않지만 일본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훌륭하다고 하는 거는 그렇게 끝까지 가는 건 쉬워. 제가 물건을 만들잖아요. 네. 그렇게 끝까지 만드는 건 쉬워. 시간하고 공력 들이면 정성을 들이면 돼요. 근데 언제 멈춰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잘못 멈추면 한 6이나 7에서 멈춰버리면 완성도가 떨어지는 완전 어설픈 물건이 어설픈 건 돼버리는 되는 거죠. 거고 10까지 가버리면 뭔가 이쁘긴 한데 뭐가 좀 편하지도 않고 그래. 제가 그 선생님 말씀을 듣고 이게 틀린 말일 수도 있겠지만 제 느낌은 뭐냐면 8 정도에 멈춰야 그거를 보고 느낄 사람들이 나머지 2를 채워서 완성되는 그렇죠. 느낌이라고 맞습니다. 봐요. 네, 맞습니다. 네. 그 누군가의 몫이잖아요. 네. 일본 사람들처럼 누군가 느낄 수 없게 그냥 감탄만 하고 들어갈 보내버리는 여지가 거. 없어요, 그 작품에는. 그냥 경탄하고 존경해야 되는 거지. 그걸 누리고 내 의견이 들어갈 여지가 없는 거. 중국 쪽은 거기에 복종해야 되고. 네. 그게 철학의 차이인 것 그렇죠. 같아요. 저는. 무릎 꿇어야 되죠. 네. 그거는 어떻게 너무 어마무지한데 네. 말이 너무 길게 간 것 같은데 아까 이제 즐겁습니다. 더 잘한다고 할 때 잘을 어느 선까지 볼 거냐, 뭘로 기준으로 볼 거냐의 문제가 있는데 저는 그거를 적절한 멈춤, 8할의 멈춤이라고 보는 거고 그게 조선의 문화에서의 굉장히 큰 특질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근데 이거 위험한 말은 이거 학자분들이나 공부 많이 하신 분들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하는 말이라 공증된 얘기는 아니에요. 그냥 작업자로서 조선의 문화를 좋아하고 조선의 문화를 영감받아서 작업하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이게 학계에서 공증된 말은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개인 작업자로서. 네. 아무튼 서재라는 이제 주제로 제목으로 지금 뭐 말씀하신 것만 들어도 굉장히 방대하잖아요.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하신 또 탐구하신 뭐 이런 것들이 잘 녹아져 있는 내용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저자분을 모시고 저희 각자가 좋았던 부분을 이제 낭독하는 뻘쭘한 시간이 있거든요. 한두 페이지 정도 이렇게. 그렇습니다. 이게 들으시는 분들은 괜찮아 해요. 예. 그래서 김 선생이 특히 좋았던 부분 아, 한번 좀 읽어주실까요? 내 청춘의 첫 서재는 아현동 고시원이었다. 20살 넘어 처음으로 가진 나만의 공간이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거기서 어떻게 살았나 싶을 정도로 좁고 남루한 방이었지만 값을 치르고 그 방에 들어선 순간의 설렘은 지금도 생생하다. 무엇보다 압권은 그 작은 방에 무려 책장이 있었다는 사실이다.
비록 군데군데 필름지가 벗겨진 초라한 가구였지만 책을 꽂을 책장이 있다는 사실은 내 눈을 멀게 하기에 충분했다. 처음 그 방을 본 순간부터 라면 박스에 갇힌 내 책을 꺼내 책장에 꽂을 생각 외에는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다. 입주를 한 날 걸레를 3개 정도 버릴 만큼 책장을 쓸고 닦은 후 라면 박스에서 책을 꺼내 한 권 한 권 꽂던 순간은 내 청춘의 몇 안 되는 선명한 기억으로 남아있다. 그 작은 고시원 방 한 칸이 최초의 내 집이었고 서재였다. 크기나 격조 따위는 아무 상관없이 오로지 소유만으로 충분하던 시절. 그 얇은 합판으로 구획된 작은 방 한 칸이 내게 준 충만함은 쉽게 잊기가 힘들다. 지금도 가끔 생각한다. 20몇 살의 청춘, 협소한 고시원 한 구석에 서 있던 책장, 내 책이 있는 곳이 내 집이라는 생각을 하며 조금 서러워하던 달콤한 나르시시즘. 고시원을 마지막으로 사라진 나의 라면 박스 책장. 내 청춘의 빛은 라면 박스의 그것처럼 바랜 누런색이고 내 청춘의 냄새는 젖은 박스에서 풍기는 눅눅하고 퀴퀴한 냄새다.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은 시절이지만 가끔 어딘가에서 우연히 그 시절의 빛과 냄새를 느낄 때면 뭐라 형언할 수 없는 묘한 기분에 빠져들고 만다. 네. 고맙습니다. 쑥스럽네요 이게. 어떤 부분 듣는 사람이. 좋았어요? 이 부분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격정적인 문체의 어떤 끝, 이 책에서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동시에 뭐냐면 김윤관이라는 작가가 본인이 인생에서 책과 또는 책을 넣는 공간에 대한 어떤 마음의 원형질이 형성된 바로 가장 빛나는 순간이란 생각이 들었던 거거든요. 결국 그 마음 때문에 지금의 삶을 살고 있는 거고 지금의 가구를 만들고 있고 책에 대한 생각들이 계속해서 뻗어나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어떤 한순간에 대한 쓴 느낌이 전 되게 좋았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제가 좋았던 부분은 책에 이제 45페이지에 나와 있는 건데 저한테 나름의 깨우침을 주는 부분이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일단 내용을 한번 읽고 나머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취향에는 옳고 그름이 없다. 덧붙이자면 취향이란 지극히 개인적인 요소다. 세상 모두가 찬사를 보낸다 하더라도 다른 누군가의 취향이 내 것이 될 수는 없다. 작고 단정한 책상은 아름답다. 하지만 그 아름다움이 반드시 나의 아름다움일 필요는 없다. 카오스의 책상을 소유한 폴 스미스 역시 나와 같은 타인들의 반응을 경험했음이 분명하다. 그는 취향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나는 취향에 대해 결론을 내리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이상하다. 나는 더 이상 좋은 취향과 나쁜 취향을 나누어 생각하지 않는다. 나쁜 취향을 불편해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취향이 나쁘다는 것을 알게 됐기 때문이다. 나는 모든 종류의 취향에 열려있는 사람이다. 유일하게 참을 수 없는 것이 있다면 매너 없는 태도다. 취향에는 옳고 그름이 없다. 타인의 취향을 질책하는 태도만이 유일하게 그럴 뿐이다. 온갖 사물로 어지러운 크고 넓은 책상을 갖는 것은 크고 복잡하고 어지러운 세상을 내 앞에 두는 것이다. 한국의 북쪽 어느 작은 마을에 사는 내게 세상은 대단히 크고 복잡하고 어지럽다. 세상이 아무리 그렇더라도 거기에 쓸려다니며 살 수는 없다. 이 복잡한 세상을 읽고 분석해 나만의 대처 방식과 룰을 만들고 정리하는 것. 이것이 내가 나의 크고 어지러운 책상에서 하는 일이다. 나는 서재와 책상을 말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한다. 되도록 크고 넓은, 당신이 당신의 생각과 사물을 마음껏 늘어놓을 수 있는 크고 넓은 책상을 먼저 가져보라고. 세상에서 당신이 온전히 당신 자신으로 살아가는 첫걸음이 뜻밖에도 그 책상에서 시작될 수 있다고. 네. 저는 사실 취향을 갖고 사는 거에 대해서 둔감했거든요. 그리고 사실 취향이랄 게 별로 없이 그냥 바쁘게, 그리고 이제 목표를 하나 정해놓으면 그 목표를 달성하는 데만 그냥 막 이렇게 뛰느라고 꽤 오랜 시간을 이제 소진하면서 살았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한테 취향이란 게 있는가? 근데 이제 책에서 지적해 주시는 내용이나 뭐 가구를 대하는 뭐 태도나 이런 것들을 쭉 이제 말씀하시면서 그 취향이라는 게 있어야 한다고 이제 말씀하시는 것들을 발견할 때, 야, 내가 조금 더 이거에 대해서 생각하고 천착하고 살아야 되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되게 좋았거든요. 네.
고맙습니다. 이 코너가 말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상호 민망한 코너거든요. 청취자들만 좋아하세요. 근데 민망한데 또 듣고 싶네요. 아니 그런 게 있나요? 저는 고백하자면 그 김프로는 책을 되게 좋아하고 잘 모으고 장서가의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저는 책을 별로 그렇게 사랑하고 모으고 읽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김프로 씨에서 독서회를 하자고 한 이유가 이거라도 해야 내가 책을 좀 보고 살지라는 마음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의 어떤 책장 그리고 서재를 꾸미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왜냐 난 책을 별로 안 읽으니까 저의 취향과는 기본적으로 딱 맞닿아 있진 않습니다만 취향을 대하는 어떤 태도 그리고 그런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추구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은 전적으로 동의하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책 외에 나머지 쪽은 취향이 굉장히 다양하고 좋거든요. 취향이 사람한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편이고 네. 이 책은 충분히 보면서 이렇게 훅 읽을 수 있었던 책이었어요. 네. 고맙습니다. 그 이제 처음 발간된 아무튼 시리즈에서 유일하게 이제 2설을 찍었다고 하니까 사실 그 작가님이 이제 이 책을 읽고 반응도 이렇게 보는데 반응이 다 너무 좋아가지고 이분을 모시면 좋겠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가 연락을 해가지고 이제 모시게 된 거거든요. 근데 책이 그렇게 두껍거나 부담스럽지 않거든요. 139페이지로 돼 있는데 작은 사이즈의 책이어서 진짜 마음만 먹으면 금방 읽을 수 있는 책이니까. 문고판에 그 사이즈도 아주 가방에 쏙 들어가는 작은 사이즈고 네. 이 무엇보다 문체나 내용이 굉장히 경쾌하세요. 쉽게 그냥 호쾌하게 나갑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야, 이 사람 매력 있는데 라고 생각이 되시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책에는 조금 더 깊이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고 저희가 이제 소개 안 드린 세 분야로 구분해가지고 뭐 처음에는 가구, 두 번째는 책, 나머지는 이제 서재 이렇게 정리가 돼 있는데 저희가 서재 부분은 따로 이제 설명을 안 드렸는데 그거는 책에서 한번 채워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김윤관 작가님의 마지막 말씀을 이제 들으면서 오늘 만남을 조금 정리할까 하는데 청취자분들에게 책을 소개해 주셔도 좋고 마무리 말씀을 한번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물건을 만드는 사람으로서 힘든 게 뭐냐면 우리가 취향이 너무 없어요. 취향은 뭐 상식적인 얘기지만 자기를 들여볼 때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자기 취향을 찾아가는 태도들이 사람들한테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물건을 만들어서 그걸로 생계를 하는 저 같은 사람들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고 전반적으로 우리가 조금 더 대화를 하거나 사람 만나고 술 마시고 이런 것들도 재밌을 것 같아요. 훨씬 풍요로워지죠. 네. 네. 취향 없는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힘들어요. 정말 재미없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하여튼 오셔서 말씀 이렇게 나누셔서 감사드리고 저희가 나중에 이제 그 영화도 내고 돈도 좀 벌고 책을 잘 모실 수 있는 책장을 김윤관 작가님에게 꼭 의뢰해가지고 제작하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네, 고맙습니다. 네. 아무튼 책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다른 작가분 모시고 다른 주제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